자,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분석 도구 교육만 제가 한번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하게 해드립니다. 사실 분석 도구 교육에서 너무 많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만 할 거고요. 나는 감정 분석을 좀 더 하고 싶어 라고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워드2백이라고 인공지능 분석을 더 하고 싶어, 나는 전통적인 방법을 더 하고 싶어 라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를 다 맞춰 드릴 수도 없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 전공 영역에서는 보통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배워요. 물론 거기서는 온갖 알고리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도구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최대한 압축시키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모든 알고리즘을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제가 다 짜놓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구사항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오퍼를 하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드려요. 아까 보시면은 잠깐 빠르게 넘어가서 보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람마다 폴더를 다 나눠놨죠. 그분들한테 맞는 거를 다 새로 짜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죠. 워드프로드. 이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1분도 안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연구를 진행했느냐, 이건 제가 한 연구들만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나왔지만 소현성록이라고 뭐 소설 있어요. 그 소설의 문체적 특징, 아까 홍루몽이 나왔죠. 홍루몽 나왔는데 이것도 소현성록도 문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주장각본이 있고 이대본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더 가깝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판본 비교를 해가지고 뭐하고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런 홍루몽 같은 이론 있죠. 이거는 판본이 다른데 이게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먼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론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현성록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감정을 분석한 거예요. 문장별로. 여기 보시면은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실제로 핵심은 텍스트 KO라고 여기 문장이에요. 실제 소현성록에 나온. 그 다음에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게 앞에 있는 거는 뭐 단위담이라고 있거든요. 한국 고전소설 보면은 그쪽 개념이 단위담 개념이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로 따지면은 신, 드라마로 따지면 한 신도 아닌데, 신 정도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감정 분석 요 뒤쪽 있죠. 나오는 건 자동으로 다 돼요. 중요한 거는 요 문장을 물음표하고 마침표 단위로 끊었어요. 딱 이것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 거는, 요거는 어디가 감정 분석이고, 요거를 네트워크 분석을 하려면 말한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 내부에서도 그냥 서술도 있지만, 서술 말고 발화가 있고 발화자가 있고 피발화자가 있죠. 듣는 사람이.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듯이 그거를 소스하고 타켓으로 요 데이터만 입력해 준 거예요. 그게 있는 대화 부분에서. 그러면은 감정 네트워크 분석도 돼요. 실제 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감정 분석을 해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할 거는 문장을 넣고 문장에 부가 정보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CID라고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챕터예요. 챕터 1번, 챕터 2번. 그리고 요거는 소스 타켓은 발화자, 청자. 그거 다 입력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개별 영역에서. 그렇죠. 전 그 작품을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작품만 아니까. 근데 이게 그 해당 전공자들한테 입력하기 어려울까요? 하나도 안 어렵죠. 나중에 되면은 더 입력한 게 문장 타입도 있어요. 서술체, 인용, 그 다음에 대화, 뭐 이렇게 분리도 했어요. 왜? 그거는 저는 못하죠. 하지만 이 전공자인 강우기 선생님은 했죠. 그래서 이런 언어 분석의 핵심은 뭐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아래 한글 찾기. 요것만 할 줄 알면은 사실 언어 분석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핵심이, 언어 분석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F. 아래 한글 여기. 요거는 다른 뭐 MS 워드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분들이 요즘 자주 쓰는 게 뭐지? 찐싱? 아닌데? 뭐였죠? 뭐 써요? 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찐샨? 그건 지금 별로 안 쓰고 WPS라는 WPS? 네.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어딜 가도 요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거의 언어 분석의 핵심이 다 나와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문장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무공 이순신을 보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순신이라고 검색하면 이순신이 나오죠. 근데 이순신이라고 검색하면 충무공이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서. 왜 안 나와요? 충무공도 이순신이잖아. 키워드가 다르니까? 문자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순신이나 충무공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왜 안 나와? 컴퓨터는 여기서 확실히 알아둬야 될 거는 컴퓨터는 문자 그대로밖에 못해요. 기본적으로. 문자 내가 이순신하고 입력했으면 이순신만 검색을 하지 충무공은 검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순신하고 충무공하고 같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충무공이라고 검색하면 이순신이 검색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네이버나 바이두나 거기서 이순신이라고 검색하면 충무공 나오던데요? 그거는 컴퓨터한테 따로 알려준 거예요. 이순신과 충무공이 똑같다고. 이순신을 검색하면 충무공이 나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컴퓨터는 뭘 알려주기 전에는 이순신이라고 검색하면 이순신만 나온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게 언어 분석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문자 코드들을 살짝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아스키 코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돼 있고 A, B, C 돼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컴퓨터가 인지할 때는 A라고 인지를 하는 게 아니죠. 컴퓨터는 대문자 A는 65번이라고 인정을 해요. 65예요. 그래서 숫자 65예요. 컴퓨터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소문자 A는 97이에요. 정확하게는 61인데 61,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41. 여기 있죠? 61, 그 다음에 소문자 B는 62. 그냥 이렇게 인지를 할 뿐이에요. 얘한테는 A, B, C가 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얘가 숫자로 변형되어 있고 내가 소문자 A를 찾으면은 그냥 61번을 찾아주는 거예요. 따지면. 컴퓨터가 하는 기본 핵심이 그거예요. 이거를 근데 문제는 옛날 아스키 코드 시절에는 사실상 알파벳만 돼요. 그러면은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언어는 너무 많은데 얘네들 어떻게 할까? 라고 해가지고 요즘 쓰이는 게 유니코드라는 거. 뭐 UTF-8 얼핏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UTF-8이라는 거 쓰고 있고 그 중에서 놀라운 거는 한국어가 3분의 1 정도? 한국인들이 미쳐가지고요.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여기 CJK 문자라고 있죠. CJK 문자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한자예요. 그래서 China, Japan, Korea. 그래서 China, Japan, Korea 문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CJK 문자예요. 기본적으로. 요거 한자. 엄청 많죠. 이게 한중일 공통 한자에다가 각 나라들이 쓰는 또 한자가 있죠. 그것들이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숫자로. 그리고 또 동아시아 문자라고 있죠. 요게 사실상 대부분이 한국어예요. 뭔지를 욕이 나와요. 이걸 뭐 정말 잘한 거예요. 사실 따지면 잘한 건데 한국어에는 기본적으로 고어도 있고 곽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쓰지. 절대 안 쓰잖아요. 뭐 이런 거 써요? 안 쓰죠. 근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그 하나하나 한국어 28자? 그거의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 쓸 수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 아까 그거죠? 충무공 이순신. 자, 요렇게 있으면은 요거 충무고요. 그쵸? 이거는 승정원 일기에 나오는 이순신, 여긴 통제. 이거 다 이순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순신이라고 검색하면은 얘만 나오죠. 그쵸? 왜냐하면 충무나 아니면 통제사 할 때 통제거든요. 얘는 이순신하고 다르니까. 그쵸? 그리고 설령, 그래서 아까 XML이라고 있었죠? 아까 형광펜 칠한다는 거. 그래서 얘를 인물이라고 이렇게 형광펜 칠했어요. 형광펜 칠했어요. 근데 그래도 충무공 이순신을 못 찾아요. 왜? 충무공 이순신이 있고 무의공 이순신이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얘한테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이디. 우리 다 있죠? 중국인들이니까 당연히 아이디 있고 한국인도 당연히 아이디 있고 하다못해 여권 번호 있고 그게 다 아이디인 거예요. 아이디의 핵심은 뭐죠? 그 아이디는 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 번호를 가진 사람은. 그쵸?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은 절대 없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니까 같은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를 붙여준다는 거는 같은 사람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순신인데 아이디가 111이야. 001이야. 얘는 통제인데 아이디가 인물 아이디가 001. 얘는 충무인데 인물 아이디가 001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 요 충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통제를 보는 게 아니고 아이디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아이디들이 있죠. 인터넷에서. 근데 요즘은 좀 금지됐지만 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받죠. 그러면 거꾸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토해가지고 내가 무슨 아이디로 가입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실제 한국분들은 그런 서비스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헷갈리실 때 있죠. 그럴 때 내가 그 인증받고서 하면은 거기 자동으로 나와요. 어디 사이트에 가입돼 있다라고. 쭉 리스트업 돼가지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가. 어쨌든 이제는 아이디로 가는 거예요. 그쵸? 글쎄, 얘 넘어가고 아까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아까 예전에 언어 분석은 결국 이런 걸로 가요.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통계 기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로 할게요. 여기 쓰기가 좀 애매해. 는. 자, 요 앞에 어떨 때 은이 오고 어떨 때 는이 오나요? 누구누구 은, 누구누구는 앞에 받침이 있을 때. 그쵸? 하다못해 중국분들 알죠? 한국인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몰라요. 그쵸? 그러면 컴퓨터한테는 이 규칙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여기 JKB에 애라고 돼 있지만 여기 은, 는이 있고 앞에 있는 수많은 명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명사들을 통계적으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은 앞에 있는 건 받침이 없고 뭐 있고 는 앞에서는 받침이 있고 없고 보면은 없다 있다가 자동으로 쭈루룩 나오고 그럼 통계적으로 은, 는을 가르는 핵심은 받침이 있고 없거다라고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분석 기법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분석 기법의 핵심은 이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갔다지만 아직도 핵심인 게 형태소 분석기예요. 형태소 분석기. 자, 형태소 분석기를 보면 자, 행복 보통명사 은, 보조사 너, 대명사 의, 격조사 마음, 보통명사 애, 격조사 잇, 보조용어는 다, 종결어미 점, 마침표. 이거를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좀 귀찮아도 할 수는 있겠죠. 한국어 화자들은. 외국인도 할 수 있겠죠. 한국어 배웠으면. 귀찮긴 하죠. 근데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사전, 한 가지는 문법. 사전과 문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이쪽 보면 사전을 가보면 사전이라고 돼 있지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송백목, 송백조, 송별사, 송별식 이렇게 쭉 단어가 나열돼 있고 이 단어가 보통 명사인지 보조 용언인지 아니면 종결 어미인지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사전이에요. 거기서 얘기한 사전이. 우리가 보는 뭐 언어 사전 이게 아니고 그 뜻풀이 돼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형태소가 있고 그 형태소에 해당하는 타입이 있어요. 보통 명사인지 뭔지. 보통 명사라고 적혀 있지는 않고요. NNG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거를 대조 표는 웹사이트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왜냐면은 같은 보통 명사를 어디서는 NG라고 하고 어떤 데에서는 NNG라고 하고 어떤 데서 N이라고만 하고 다양한 그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왜냐면은 언어에서도 그 타입을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형태소가 있고 타입이 있고 요것만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컨트롤 F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사전 있죠?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단어들이 있을 거고 이 단어를 문장에 딱 컨트롤 F를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주는 거죠. 몇만 개가 됐든 몇천 개가 됐든 컴퓨터 입장에서 그렇게 안 어렵잖아요.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 사전에서 쭉 찾아줘요. 그래서 이런 사전을 업데이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 사전을 만들었냐면 세종 21세기 사업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세종 21세기 사업이 세종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007년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2007년까지. 그래서 어떤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과거 사전, 그 세종 사전 있죠. 그 세종 코퍼스를 기반으로 세종 위략후를 기반으로 만든 사전에다가 아메리카노를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안 나와요. 아메가 하나의 명사 추정으로 나오고 리카노가 따로 나와요. 왜냐하면 2007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안 마셨어요, 거의. 사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전을 쓰면은 아메리카노가 검출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박근혜도 당연히, 그때는 검출이 돼요. 박근혜는 되는데,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최순실. 최순실은 안 돼요. 최순실은 예를 들어서 안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유명인들 이름도 있긴 있는데 최순실은 없다. 왜냐? 사전이 그때 없었으니까. 요즘은 정보화진흥원 NIA라는 곳에서 만든 사전이 있어요. 그건 최근 버전. 거기선 다 잡혀요. 아메리카노도 잡히고 최순실도 잡혀요. 그렇게 사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규칙. 언어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은는이라고 있으면은 얘가 이거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 그러면은 쪼개줘야 하잖아요. 행복은이라는 걸로 쪼개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요 은이라는 거는 따지면 요 뒤에 빈칸이 있죠. 공백이 있죠. 띄어쓰기 하니까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는. 그러면은 요 뒤에 공백이 있고 그 앞에 있는 은은 보조동사라고 생각할 수, 죄송해요. 보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그렇게 이런 차이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컴퓨터한테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규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알려주고 명사 형태소 사전을 제공해주면 형태소 분석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거 열심히 만들어요. 이쪽 전공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형태소가 있어요. KKMA,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꼬꼬마 분석기부터 시작해서 트위터라는 것부터 메캅이라고 일본에서 만든 걸 한국식으로 변형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현재 웹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KONLP라고 해가지고 KONLP 안에서는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KKMA라든지 뭐 다양한 요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라는 수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태깅이에요? 네. 태그. 이건 자동 태깅이죠. 따지면. 그리고 형태소 분석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 태깅. 앞에 있는 거는 이런 자동 태깅의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언어한 석박사들, 교수들이 하나하나 만들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탱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소 분석기가 있고 그냥 이거 쓰면 되겠네. 사실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글 형태소 분석기들이 뭐 KKMA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만 알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만 알면 되지.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할 게 아니잖아요. 중국어도 똑같아요. 중국어도 뭐 스노우부터 시작해 스노우라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스노우라고 있어요. 스노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에빠라고 있고 뭐 몇 개 더 있어요. 한 중국에서도 유명한 게 한 5개 정도는 돼요. 그 5개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만 알고 난 이거 쓸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소 분석기들은 요즘은 얘만 제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고리즘만 제공하고 그럼 사전은요? 라고 하는데 사전은 그때그때 가져올 수 있게. 하다못해 사용자 사전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단어가 제대로 뽑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단어를 뽑기 위해서 내 사전을 만들 거야 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잘 돼 있는데 한국은 그냥 제일 좋은 게 지금 NIAD이에요. 그 아까 정보화진흥원에서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바이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고 그쪽에서도 얘네들이 도메인마다의 사전을 잘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사전이 따로 있어요. 금융 그 언어 사전이 금융 쪽에서 쓰는 따로 용어가 있겠죠. 하다못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LOL에서 쓰는 게임이 있거든요. 한 게임. LOL에서 쓰는 특정한 단어가 있겠죠. 거기서만 쓰는.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사전도 있고요. 와우라고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있거든요. 그것도 게임인데 거기서만 쓰는 따로 사전도 따로 모아놓은 사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게 나름 잘 돼 있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이것만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많은 백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런 데이터.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개념만 알아두세요. 엔그램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가장 전통적인 전산 언어학에서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엔그램이 뭐냐면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1g, 2g, 3g, 4g이에요. 그래서 1g은 유니그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냥 1g이라고 생각하세요. 1g은 뭐냐면 I had cigarette with a person 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하나하나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쪼갰죠. 그 다음에 이게 2g인데 비아그램이라고 하는데 I hate를 묶어주고 hate cigarette 묶어주고 cigarette with 묶어주고 2개씩 보이죠? 2개씩. 그 다음에 여기는 3g, 3g짜리 그러면 3개를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엔그램의 기초 개념이자 끝이에요. 이걸로 뭐 했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바이두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기본 거기에 나오는 검색기가 요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보통 여러 가지 그램을 섞어서 쓰는데 자, 예를 들어볼까요? 충무공 이순신 얘 있죠? 우리 인터넷 뒤져보면 충무공 이순신이 얼마나 연달아서 나올까요? 엄청나게 나오겠죠? 딱 생각해봐도 뭔 글을 써도 심심하면 충무공 이순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적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바로 인접해서 2g만 해도 바로 인접해서 충무공 이순신 이런 식으로 엄청 자주 나오죠? 이렇게 자주 나오면은 컴퓨터가 얘네 둘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검색 엔진에서. 그러면은 충무공이라고 검색을 해도 이순신이 나오고 이순신을 검색해도 충무공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둘이 관계가 깊으니까. 근데 엔그램의 방식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그래서 무슨 관계인데?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자주 출연했어. 자주 같이 출연했어. 그래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손이 하나도 안 가요. 그냥 얘가 알아서 처리하는 건데 관계가 깊다는 것까지 알아주잖아요. 충무공 이순신이.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너의 마음에 있다. 행복은 너의 마음에 행복은 너의 마음에. 그래서 이런 문건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과 마음이 자주 등장하니까 행복하고 마음은 관계가 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엔그램이에요. 사실 이거는 개념만 알아두세요. 현재 거의 안 써요. 잘 안 써요, 요즘은.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충무공 이순신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앵그램 통해서. 문제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어에서 앵그램을 쓰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조사, 하나는 띄어쓰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국어는 조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앵그램을 보다시피 행복, 은은 하나로 잡아버리면 은은 조사잖아요. 행복하고, 그러면 행복은 마음에가 서로 묶이지 행복과 마음이 묶이진 않아요. 기본 앵그램을 방식으로 쓰면. 그렇죠? 조사가 너무 많아요. 또 뭐냐? 띄어쓰기가 문제예요. 띄어쓰기가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중국어보단 나아요.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아예 없어가지고 문제야. 마침표 뒤에나 띄어쓰기가 있지. 없어서 문제인데요. 한국어의 띄어쓰기는 문제가 뭐냐면 원칙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표준 국어 띄어쓰기 규정을 가보면 보통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뭐뭐뭐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뭐뭐뭐도 허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대부분이.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규칙이 없다는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국어처럼 그냥 다 붙여버리던지. 다 붙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요거의 앵그램에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형태소 분석기를 써야 돼요. 형태소 분석기 쓰면 이렇게 다 띄워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시간부터도 존칭은 생략할 거예요. 귀찮아요.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들을 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아까 형태소 이렇게 분석해 준다고 했죠. 형태소 분석대가 문재인은 마침표를 103번 썼어요. 그리고 SF라고 돼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추정해 볼 수 있죠. SF가 뭔지. 뭐죠? 문장부호. 문장부호. 씁니다. EFN이라고 돼 있는데 78번 등장했죠. 이거 EFN 뭔지 몰라도 대충 감으로 때려잡을 수 있죠. 는 ETM 49, 그 다음에 을 JKO 35, 위 JKG 36. 대충 뭔지 알겠죠? J가 조사예요. J가 조사예요. 조사. 조사의 약자고 뒤에 있는 게 분류기법이에요. 지금. 분류 방식은 그때그때 달라요.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쓸 때 제가 이 대조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사고 이건 뭐고 이건 뭐다. 그거 조사표 보고서 하면 돼요. 그거 굳이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암기할 쓸데기 없고. 그 다음에 이 카운트까지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겠죠? 요거 몇 번 셌다. 결국은 찾기예요. 몇 번 찾아가지고 요게 몇 회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버티 프리퀀시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넣은 건데 뭐냐면 얘가 103번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마침표가 이 사람이 말한 문장의 총수가 100자예요. 100자 중에서 10번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말한 총수가 1000번이에요. 1000번 중에서 10번 나왔어요. 뭐가 더 중요하죠? 100번 중에서 10번 나온 게 중요하죠. 왜? 상대 비중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문장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는 레버러시 프리퀀시라고 돼 있는데 그냥 상대 비중이에요.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겠죠. 이거 똑같아요. 다만 얘의 최대값은 얼마? 1이겠죠. 1. 100번 말했는데 100번 했으면은 1이죠.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그냥 이거예요. 이걸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시각화는 엑셀에 있는 펑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엑셀도 못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엑셀 연습도 하시라고 엑셀 방식을 간단한 펑션 하나, 함수 하나만 쓰시면 이렇게 나와요. 복사 붙여넣기하고 타자만 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사실 예쁘긴 하죠. 근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시각화하는 것보다 이 숫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숫자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여기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이에요. 요건 마침표죠. 자,
요거를 요 마침표가 무슨 의미냐면 마침표가 노무현이 0.05, 056, 문재인이 0.068 비교적 높은 수치죠. 그 다음에 박근혜가 0.033, 0.053으로 노무현, 문재인이 비슷한 비중이고 문재인과 박근혜가 마침표가 극단적으로 다르죠. 거의 2배 정도. 자, 이거는 분석이에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건 해석을 해보세요. 의미가 뭘까요? 마침표가 비중이 많은 것과 적은 거의 문장적인 차이가 뭐죠? 말이 길고 짧고. 응? 네? 말이 길고 짧고. 마침표를 많이 쓴다는 거는 문장이 길다는 건가요? 짧다는 건가요? 짧죠? 어? 문장이 짧으면 무슨 효과가 있죠? 간결해져요? 간결? 문장이 길면 무슨 효과가 있죠? 그러면은 문재인과 박근혜의 지금 이 글은 취임사라고 했죠? 자, 취임사에서 문장을 길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문장을 짧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짧게 하는 게 부끄러우지 않아요? 네. 약간 길면 구어체식 같이 좀 더 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 컴퓨터가 해주는 거는 지금 이 차이가 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차이잖아요. 마침표에 대해서 문장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이 둘은. 근데 이 둘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를 검증하려면 실제 원문을 어느 정도 다시 봐야 되겠죠. 다시 보고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원문을 다시 볼 때 내가 집중해서 볼 대목을 여기서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쉼표 사용 같은 경우는 거꾸로예요. 문재인은 쉼표 사용이 극단적으로 적어요. 그거에 비해서 박근혜는 쉼표 사용이 극단적으로 높아요. 자, 요거를 하나의 단초로 삼을 수 있겠죠. 이건 분석 결과예요. 어디까지 상대 비중으로서의. 이것만으로 해석이 되진 않아요.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글을 쓰면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쓸까? 로 먼저 시작하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get 이게 뭔 get일까요? 제가 따로 포스는 지금 생략했는데 get 뭐뭐 하겠다의 get이에요. 보시면은 get이 한 명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문재인이. 자, get의 의미는 뭔가요? get 뭐뭐 get 미래에 대한 개혁 의지? 의지? 그거는 해석이고요. 거기까지는 해석이고, 원래 get에 대한 의미 부여부터 먼저 get에 대한 데피네이션부터 먼저 해야죠. 미래에 대한 의지 표명이죠. get은 기반적으로. 그랬을 때, 문재인이 왜 취임사에서 get이 맞나요? 왜? 여기서부터 해석이에요. 왜? 미래. 다른 사람도 다 취임시키니까 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게 강한 의지. 의지? 바꿔보려는 변화. 변화? 개혁.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비슷한 의견?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조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문장부어 쪽으로 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요거가 좀 더 많이 하긴 해요. 명사 위주. 왜냐하면 명사, 특히나 취임사 같은 연설문에서 사용하는 명사는 엄청나게 의미를 담아가지고 잘 조정한 거기 때문에 명사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다른 의미로 중요한데 보통 생각을 잘 못해요. 문장부어나 이런 거는 아무리 취임사라고 해도 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이건 노골적인 의도, 그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바 그 자체를 명사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국민이라는 말을 2명이서 강조를 하고 2명이서 별로 안 하네요. 노무현, 이명박은 거의 안 하죠.
그리고 문재인, 박근혜는 국민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쵸? 여기까지는 분석 결과예요. 여기까지는 컴퓨터가 되게 빠르게 해줄 거예요. 근데 왜? 왜? 왜 국민이란 말을 문재인과 박근혜만 많이 썼나요? 국민주의인데 삶 이런 거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문재인, 박근혜 둘 다? 지금 시절이니까 좀 애매하죠? 근데 노무현, 이명박 시절에 보다 국민에 대한 강조가 후기잖아요. 후기엔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노골적인 거, 예를 들어서 동북아라는 키워드를 한 명만 많이 썼어요. 노무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들이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지 않았으면 왜 노무현이 동북아를 강조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동북아를 강조한 이유가 뭐죠? 노무현이? 역사 문제. 역사 문제? 그 당시에 무슨 정치 논리가 있었죠?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몰라요. 그때 동북아 균형자론. 네. 그때 노무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해가지고 국내 사안도 중요하지만 외교에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취임사 때부터 엄청나게 동북아를 강조하죠. 근데 그거하고 상반되게 대한민국을 엄청 강조한 대통령이 있어요. 문재인. 자, 문재인은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죽도록 많이 말했을까요? 딴 사람의 거의 2배 가까이? 그거에 비해서 노무현에 비해서 거의 7배를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을. 보시면은 노무현은 동북아를 얘기한 게 대한민국을 얘기한 것보다 더 많아요. 자, 대한민국을 강조한 문재인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주체다. 중요하다는 대한민국? 역할이. 다른 분도 어떻게 해요? 국제 문제만 어? 어? 문재인 계시는 시대에서 그 국제 문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취임하기 전에 이건 취임사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기 전에 국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제 문제가 많아서 대한민국을 강조한다고요? 국제 문제 있는 느낌이 있어요. 국제 문제 있으면 그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국가주의를 네. 더 강조한다. 제가 동의할 수는 없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제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가 훨씬 더 심했거든요. 한국에서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탄핵당하고 그 박근혜 탄핵당하고 그 시절인데 웬만한 국제 문제는 다 묻힐 때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하나 해석으로 존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에선 맞고 틀린 거는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니까.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보다는 국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고 그 당시에는 여기 그때 있었나요? 한국에?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아마 계신 분들은 촛불 집회도 나갔고 그때 광화문에서 다 모이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제 문제 웬만한 건 다 묻혔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워낙 시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주의를 사용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것만 뒷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국가주의. 대한민국을 강조해서 국내 문제를 한번 통일해보자. 의견 통합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경제를 강조한 대통령은 우리 이명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 분들은 아시죠? 이명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경제가 비중 있게 다룬 사람은 박근혜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아예 한 번도 언급 안 한 것도 봐야 돼요. 경제 보면은 거의 문재인은 경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 안 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많이. 한 것도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은 아예 동북아를 언급을 안 하죠. 나는 동북아 속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념은 나는 강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안 한 거 자체도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쪽으로 똑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중국엔 취임사는 없으니까 그 이하오 원지엔, 이하오 원지엔에는 거의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이 어떤 길을 나갈 거다라고 매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하오 원지엔의 변화 양상을 보면은 중국이 현 시대에 올해에 뭘 강조하는지가 나오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언어 분석할 때 감정 분석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긍부정 검색, 긍부정. 그 다음에 뭐 기쁨, 슬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긍부정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이 긍정이다. 예를 들어서 这件衣服真的太好了.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긍정이면 1. 자, 其实都还可以就是价格有点贵. 긍정, 부정. 부정. 이런 식으로 긍정, 부정을 얘가 컴퓨터가 해놓은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 물론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건 맞죠? 왜냐면 예시니까. 근데 이게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거를, 이 긍부정을 어떻게 나오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똑같이 사전이에요. 아까 전에, 요 사전은 요 형태소와 보통 명사인지 아닌지 타입이 나왔죠? 그러면은 긍부정 같은 경우는 긍부정 사전은 요 송백목이 있으면은 송백목은 긍정이다, 송백목은 부정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더 세부 감정, 뭐 기쁨, 슬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송백목은 기쁨 1에 슬픔 2이다. 이런 식으로 세트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트가 돼 있는 거를 똑같이 찾기 바꾸기로 해가지고 문장에 자동으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언어학하는 분들이나 문학하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문맥적인 용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제대로 못 잡아내지 않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지지자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박근혜한테 뭐 문재인 한창 칭찬한 다음에 갑자기 박근혜 아주 잘하지? 라고 했을 때 제 어감은 박근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못한다는 건데 단순히 형태적으로만 맞추면 박근혜 긍정이지 않냐가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냐? 문맥적으로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맞는 거고 그 방식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라그래프 단위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파라그래프 단위라는 거는 문장 단위라는 거예요. 이거 문장이잖아요, 다.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해도 현업에서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몇 천만 개 단위예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유적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90% 아래다. 오차율이. 90%는 거의 맞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경향성 전체 양이 많아지면은 그런 오차율이 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맥을 고려하고 막 이런 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저도 연구하고 있고 문맥을 고려할 수 있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업성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할 때는 논문에다가 이런 한계가 있다고 적던가 아직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라고 적던가 아니면 데이터 양을 많이 늘리면 되죠. 똑같이. 늘려버리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제대로 분석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나와요. 오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 분석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토픽 모델링이에요. 그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얘가 자동으로 명사들을 이렇게 막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주제에 맞는 주제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그룹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룹을 제대로 잡아줘요. 근데 그룹을 잡는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반에서 그룹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가까운 걸로. 요 그룹에서. 둘로 나눌 수도 있겠죠. 셋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넷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정답이 없죠.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룹을 나눈다는 건 몇 단계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토픽 모델링 할 때 내가 몇 개 단위로 그룹을 나눠줄 거다라고 제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두 그룹으로 나누든, 네 그룹으로 나누든, 10그룹으로 나누든 컴퓨터가 빨리 해주니까 나는 결과를 보고서 네 그룹으로 나누는 게 가장 의미가 많네? 난 이걸 쓸래 정도만 쓰시면 돼요. 실제로 할 때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가까운 것끼리 그룹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TD, IDF, LSA, LDA 이런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워드2백이 딱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최근 기법만 제가 같이 알려드릴게요. 워드2백 딥러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 딥러닝이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워드2백을 쓸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차원은 이해하셨죠. 여러 차원으로 몇 번 더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중요한 개념이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윈도우라는 게 뭐냐면 창문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창문 크기로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윈도우 3짜리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앞뒤로 두 개만 보는 거예요. 두 개만 보고 여기도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계속 둘.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계속 이렇게 보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관계가 깊은 걸 더 관계 깊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앞뒤로 나는 좀 더 넓게 보고 싶어. 한 10개로 보고 싶어. 그래도 돼요.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걔네들도 몰라요. 컴퓨터 공공학자들도. 오히려 선생님들이 여러 개로 해보고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른 몇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별로 모르셔도 되고. 자, 이것까지. 라벨디드 데이터라고 결국 언어 분석을 할 때 요즘 최근의 방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딥러닝에서 라벨디드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실습하기 좀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인문학 연구에서. 왜 없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사진이 얘가 고양이인지 음식인지 가려내고 싶으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캣이라고. 음식이 있고 이게 음식이라고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라벨디드 데이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개고, 이거는 고양이고, 고양이고,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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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쭉 넣어주면 알아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분류해 준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알아서 해서 얘네가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방식을 우리가 쓰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언어 분석은 기본적으로 좀 전통적인 방식을 쓸 건데요. 워드2백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둘 다 써보시고 내가 연구할 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연구할 때 이게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트워크 분석은 맛보기만 볼게요. 이런 거,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 가끔 뉴스에서 보죠. 이거 구체적인 설명 나중에 하고, 이것도 공기업 명사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자, 네트워크 분석 할 때 일단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테크닉은 이게 다음 주는 한국어, 다다음 주는 중국어, 다다음 주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죠. 아직 남았는데 혹시 이런 거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얘기를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트워크 분석은 기본적으로 점과 점, 그리고 점, 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네트워크 분석에. 그러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많이 쓰이는 세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분석 결과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줘요. 얘가.
그랬을 때 허브라는 개념이 요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허브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추론해 보실래요? 여기 숫자가 무슨 의미지? 마당발이에요, 참고로. 안 끼는 데가 없어. 예? 네,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된 수요? 4? 비슷, 해야 돼.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정확하게는 1단계로 연결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게요. 사람의 수. 1단계로만 연결돼 있죠. 우리가 마당발을 부를 때 친구의 친구가 많은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하진 않죠. 그 사람의 친구가 많아야지 마당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허브의 개념은 요 마당발, 1단계로 연결된 사람이 많은 것을 보통 마당발이라고 해요. 이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트워크에서. 요거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링컨은 연결자라는 개념이에요. 자, 링컨은 없을 때가 중요해요. 이게 높은 숫자들이 왜 중요할까요? 예? 이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단체가 연결이 안 돼. 비슷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으면. 링크가 깨져. 얘랑 얘가 아예 분리되죠. 그래서 링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링커는 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실제 예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국회 입법 네트워크의 변화인데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 사람과 같이 해요. 근데 공동으로 입법할 때 예전에 대선 이전에는 20대 국회 대선 이전에는 한국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다른 정파도 같이 했어요. 이렇게 서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대선 이후에는 뭔가 점점 멀어지죠. 같이 안 하죠. 멀어지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링커들인 거예요. 여기와 여기를 서로 연결하는 요런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지금. 멀어지고. 이게 무슨 의미죠? 노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거죠.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거야. 아, 너는 짓거려라, 나는 짓거린다. 이러고서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입법할 때. 요게 링커의 개념의 중요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한국의 비참한 현실이 나오는 그런 거죠. 링커가 있고 센터가 있어요, 또. 센터는 뭘까요? 이게 영향력, 파급력이에요. 이번에는 요거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야죠? 퍼지. 전파시키는. 내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요. 비난하고 싶을 때 이 전체 그룹에서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소문을 내는 게 제일 빨리 퍼질까요? 가십을 전파하고 싶어. 누구한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얘죠. 얘나 얘. 그쵸? 왜냐하면 얘는 아무리 먼데도 3번 만에 다 소문이 전파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소문이 전파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를 거쳐야지만 전파가 되죠. 이걸 바이러스라고 생각해 똑같죠. 이 사람이 감염돼도 여기서 잘라버리면 돼요. 그쵸? 근데 얘가 감염되면 골 때려져. 금방 퍼져버려. 그쵸? 그런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은 전파 영향력이죠. 전파 영향력이 왜 중요한지는 뭐 그냥 바이러스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다른 예교는 이런 거는 개파이 같은 걸로 할 거예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데이터셋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거는 엣지리스트라는 거예요. 인접 행렬은 축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한국 16강 할 때 자주 나오는 거 있죠. 같은 팀 이름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몇 대 몇 뭐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런 건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그래프는 결과물로 보통 나오는 거고, 실제 데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소스, 타켓,
weight라는 세 가지 값인데 소스는 주어, 누이, 그 다음에 타켓, 무위죠. weight 값은 빈도, 중도. 예를 들어서 소스하고 타켓은 아시겠죠? 주어하고 목적어예요, 그냥. 내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똑같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죠. 그 다음에 친구인데 1부터 10까지 있는데 난 1 정도만 친구라고 생각해.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야. 난 10까지 생각해. 아주 친한 친구야. 이렇게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웨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50분이.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요 개파이라는 걸 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때그때 설치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책들이 있는데 괜히 보면 더 힘드실 거예요. 괜히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알고리즘 위주예요. 알고리즘 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봤자 더 힘들 거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건 인문학 쪽에 적용된 연구들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대 시인들의 네트워크예요. CBDB에서 아까 사회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발문을 써주고 뭐 이런 것들 서문 발문 아니면은 묘비명을 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도 CBDB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문집 같은 거를 문집에 서문을 누가 써줬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편지를 누가 주고받았냐를 해서 네트워크를 그린 거고 요거는 플러스 지리까지 같이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어디가 최초로 근대적인 사고가 나왔느냐, 사상이. 어디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게 논란거리예요. 사상사에서. 그랬을 때 그거를 당대에 주고받았던 편지. 리퍼블릭 오브 레터스죠. 당시에 지식은 편지로 공유됐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규명을 했는데 프랑스예요. 여기 결과는 일단 그게 맞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전공 영역이 아니라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어요. 족보. 우리 족보 이거는 디지털 족보긴 한데 현실 족보도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소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스하고 대화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대화 자체의 네트워크 분석도 되고 아니면은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의미 있으니까 소설에서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많이 대화한 것도 유용하고 아니면 감정 분석까지 추가해가지고 어떤 감정인지를 볼 수도 있고 이건 조금 더 언어학적인 논문인데요. 이것도 논문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언어학 계지에 실린 건데 여기는 공기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거예요. 공기어가 뭐냐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밤이면 수줍은 신부처럼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고 있으면 여기에서 명사와 형용사의 공기어만 보면 수줍다, 신부, 가슴, 두근, 맞이하다, 준비 이런 단어들 있죠. 조사 빼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같이 나왔죠. 같이 한 문장에서 같이 나왔죠. 이게 한두 개 정도 되면 의미가 없겠지만 1억 개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이 나온 것들이 좀 더 유의미한 것들끼리 묶일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그걸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이건 그 중에서도 또 잘 나오는 것만 한 건데 수줍음 같은 경우는 결혼, 관계, 관심, 그녀, 그대, 사랑, 여성, 여인, 여자, 세월, 소년, 소녀 뭐에 관련된 거죠? 딱 봐도 수줍음 뭐에 관련된 거죠? 왜 대답이 없지? 어렵나? 이성 맞죠? 이성 사랑에 관한 거죠. 수치스러움은 교회, 국가, 꾸중, 부모, 법정, 대인군자, 도리, 거짓말, 놀라움 뭐와 관련됐죠? 윤리, 도덕. 윤리, 도덕과 관련 있죠. 쑥스러움은 경험, 무대, 누나, 무대, 작품, 처음, 연기, 용기, 표정, 표현 뭐와 관련돼 있죠? 대부분이. 공개적인 행위. 그러면은 쑥스러움을 언제 쓰고 수치스러움을 언제 쓰고 수줍음을 언제 쓰는지 의미론적으로 통계를 이용해서 의미론적으로 밝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밝혀봤더니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이 두 개는 안 나와요.
관계되어 있는 게 제대로 안 나와요. 뭐 특별히 묶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뭐냐? 우리는 부끄럽다 하고 창피하다라는 거를 거의 같이 쓰고 있다. 별 구별 없이. 실제로 거의 구별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공기어죠. 이건 소설에서 나오는 공기어도 가능할 거예요. SNS도 가능하겠죠? 특정 단어와 특정 단어들끼리 모은 다음에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와 같이 나오느냐. 의미 있겠죠? 뭐였지? 그 특정한 특수 용어들만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특수 용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이건 뭐 모레티 아까 설명드렸고, 네트워크 분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직접 선생님들이 실습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걸로 실습하는 걸로 할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습은 어디까지나 못 따라와도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알고리즘 따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육용 지금 툴이에요. 목차를 보면은 거의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굳이 나눠야 되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부러 쪼개가지고 프로세스 단계별로 보여드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도 처음엔 디지털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웬만한 분석 기법들 그리고 웬만한 저도 문사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해당하는 데이터는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제가 만들어줄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데이터 말고 이 프로세스 자체는 제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3주 동안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습을 할 건데 이 실습하는 와중에 난 이거 하고 싶어 라는 거를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미리미리.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꼭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할 대상의 데이터가 되게 쉽게 수집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 수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 데이터 분석하는 쪽,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죠. 저도 그쪽 영역의 기준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전체 그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잖아요. 소요 시간이 있으면은 100이라고 놓으면 전처리라는 부분이 80, 90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전처리가 뭐냐? 데이터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처리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뭘 할 건지 고르고 데이터 그 정제하는 작업이 80, 90이 들어가요. 알고리즘 만드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면 돼. 근데 요 데이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고 데이터가 없어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저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구하는데 이런 난이도가 있고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 싶은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발화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분석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발화자의 성별 차이. 성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면 연령에 따라 다른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기에 따라 다른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발화에 따른 다른 거. 이런 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주싱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달아주는 역할은 대부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그 어떤 속성을 달까? 남녀를 구분해서 할 거다, 안 할 거다. 라는 것도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연구자가 정할 뿐이죠. 메인 연구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얼마든지 얘기를 하시면 되고 제가 3시라고 생각을 제가 늦게 시작해서 3시라고 생각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3시 1분 전인데요. 그때 얘기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제가 오늘에야 전화번호를 받아서 단톡방을 2, 3일 내로 만들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